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총각과 과부의 진짜 속마음. 한양 성저심리박 작은 마을. 소나무가 우거진 언덕배기에 자리한 서당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서당 훈장 이도성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총각이었다.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하지만 눈매가 선량한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 도성영감이라 불리며 사랑받고 있었다. 훈장님, 오늘도 점심을 거르셨군요. 문득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도성은 붓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서당 문 밖에 한 여인이 소반을 들고 서 있었다. 바로 이웃한 기와집에 사는 과부 윤소희였다. 25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꽃같이 아름다운 과부로 소문이 자자했다. 아, 마님, 이런 번거로운 일을. 도성은 얼굴이 붉어지며 우물쭈물했다. 소희는 빙긋 웃으며 소반을 서당 마루에 올려놓았다. 훈장님께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시는 걸 보니 마음이 쓰여서요. 대수로운 음식은 아니지만 상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과 나물 그리고 따끈한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접시 한켠에 놓인 작은 종이였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시 한 수가 보였다. 도성이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보니 그것은 당나라 200의 시를 조선 한글로 번역한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말이다. 이것은... 도성의 눈이 동그래졌다. 훈장님께서 늘 한시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제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 써봤습니다. 소희의 볼에 살짝 홍조가 돌았다. 그때 갑자기 서당 뒤편에서 어머나 저것 좀 보세요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마을 아낙네들이 몰려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과부가 총각네 집에 음식을 해다 주다니. 요즘 젊은 과부들은 정말 아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네. 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도성은 황급히 일어서서 외쳤다. 이건 단순히 이웃 간의 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도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소희가 한역한 시를 읽고 또 읽으며 그녀의 깊은 학식에 감탄하는 한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아침 서당에 나가보니 평소보다 아이들이 반도 오지 않았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도성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바로 그때 서당 문 밖에서 또다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훈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소희는 이번에는 음식이 아닌 책 한 권을 들고 왔다. 제목을 보니 규합 총서였다. 훈장님,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오해하고 있으니 차라리 당당하게 함께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여자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여는 겁니다. 소희의 눈에 열정이 번뜩였다. 훈장님께서는 한문과 사수삼경을, 저는 한글과 여자의 도리, 그리고 실용적인 살림살이를 가르치는 거죠. 도성은 깜짝 놀랐다. 여자아이들을 위한 서당이라니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유교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서당을 운영한다는 건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희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중국 상인들과 교류하시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명나라에서는 여자들도 글을 배우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소희는 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정교하게 그려진 설계도였다. 서당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남자아이들이, 다른 쪽은 여자아이들이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가운데 병풍으로 막되 작은 구멍을 내어 필요할 때만 소통할 수 있게 하고요. 도성은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심지어 비상시 대피로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마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분이군요. 사실 고백할 것이 있어요. 소희가 목소리를 낮췄다. 제 아버지는 역관이셨어요.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문물을 접했죠. 저도 어려서부터 한문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까지 배웠거든요. 도승의 입이 벌어졌다. 역관의 딸이라면 상당한 지식을 갖췄을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솔직히 말하면 훈장님이 마음에 들어서예요. 소희가 대담하게 말했다. 제가 본 남자들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학식이 깊으신 분이거든요. 도성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었구나. 감히 과부가 총각을 꿰어내다니.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을 유지인 김진사가 몇 명의 장정들과 함께 들어왔다. 김진사는 평소 소희에게 관심을 보이던 인물이었다. 진사님, 무슨 일로? 도성이 일어섰다. 이 계집이 당신을 홀렸어. 과부가 어디 이런 짓을... 김진사가 소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런데 소희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김진사님, 저와 훈장님은 정당한 교육 사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증거도 없이 함부로 남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증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봤소. 그렇다면 관아에 고발하시죠. 제가 무슨 법을 어겼는지 관찰사께서 판단하시게 하고요.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두 사람이 한 일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소희가 놀라운 한수를 던졌다. 아, 그런데 김진사님, 혹시 지난번에 아버지 제사를 핑계로 제 집에 들어와 무례한 짓을 하려다 쫓겨난 일을 마을 사람들이 알까요? 김진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급히 자리를 떴다. 장정들도 영문을 모른 채 따라 나갔다. 도성은 소희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직 놀라기엔 일러요. 소희가 미소 지었다.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따로 있거든요. 소희는 도성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집은 생각보다 컸고 곳곳에 책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것은 집 뒤편에 있었다. 이곳을 보세요. 소희가 큰 돌을 움직이자 아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도성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반반 섞인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내려갔다. 지하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책들, 각종 실험기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아버지의 비밀 연구소예요. 아버지께서는 단순한 역관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던 개혁가셨거든요.
소희는 한쪽 베개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다. 제목은 조선 여성 교육론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조선이 발전하려면 여성들도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죠. 책을 펼쳐보니 여성교육기관의 설립 방안부터 교육과정, 심지어 자금 조달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놀랍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다니. 문제는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도성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원대한 꿈을 품은 여인이 있다니. 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김진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한 동맹이 필요해요. 소희가 도성의 손을 잡았다. 훈장님, 저와 혼인하시겠어요? 도성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잊었다. 물론 진짜 혼인은 아니에요. 형식적인 혼인을 통해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 사이에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는 거죠. 가짜 혼인이라고요? 네, 하지만 외부에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요. 우리만의 비밀이어야 하고요. 도성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하실 위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있는 줄 다 안다. 김진사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큰일이에요. 저희를 찾고 있어요. 소희가 급히 속삭였다.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요. 소희는 지하실 한쪽 벽을 밀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이 통로는 뒷산 서당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비상시를 대비해 만드신 거예요. 두 사람은 급히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겨우 서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다. 서당 훈장 이도성과 과부 윤소희가 혼인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렇게 빨리? 역시 뭔가 있었던 거야. 과부와 재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미 두 사람은 냉수 떠놓고 혼례를 치른 뒤였다. 소희의 치밀한 계획 덕분이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요. 도성이 어색하게 말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소희가 웃었다. 새로운 서당 공사가 시작되었다. 소희의 설계도대로 남녀가 분리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들도 글을 배운다고? 그런 게 가능한가? 우리 딸애도 보내볼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성과 소희는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도성이 한문과 사서 삼경을 담당하고 소희가 한글과 생활 지식을 가르치기로 했다.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도성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소희의 지혜로움과 당당함에 점점 빠지게 되었다. 소희마님, 이제 그냥 소희라고 부르세요. 우리 부부잖아요. 소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소희, 나는 정말 당신이 좋았어. 소희의 얼굴에 홍조가 돌았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짜로 시작한 혼인이지만 마음만은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당 밖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관군이 온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다. 정말로 포졸들이 서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도성이 당황했다. 소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김진사가 관아에 고발한 것 같아요. 우리가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그럼 어떻게? 걱정 마세요. 제게 비책이 있어요. 소희는 급히 지하실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다. 그것은 한양의 고위 관료들과 주고받은 서찰들이었다. 이것들은 아버지의 인맥이에요.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개혁적인 관료들이 계시거든요. 포교가 서당에 들어왔다. 훈장 이도성, 과부 윤소희를 체포하라는 명령이다. 그런데 소희가 당당히 나섰다. 잠깐요.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소희가 꺼낸 서찰에 도장을 본 포교의 얼굴이 변했다. 그것은 한성부 판윤의 도장이었다. 한성부 판윤의 서찰은 정말 효과가 있었다. 서찰에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실험해보라 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포교는 급히 물러갔고 김진사는 완전히 기가 죽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아버지께서 한성부 판윤과 친분이 있으셨거든요. 실제로 여성교육에 대해 여러 번 논의하셨고요. 위기가 지나가자 마을 분위기도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응원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새 서당이 완성되었다. 한쪽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사자 소학을 읽고 다른 쪽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한글로 편지 쓰는 법을 배웠다. 어머, 우리 딸이 글을 써왔어요. 정말 신기해라. 여자도 글을 쓸 줄 아네. 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몰려왔다. 한 달 후 도성과 소희는 서당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꿈 같아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소희가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덕분이에요. 소희가 도성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제 정말 부부가 되어 볼까요? 도성의 얼굴이 또다시 빨개졌다. 정말요? 네, 가짜 혼인을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특별한 사랑은 조선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몇 달 후 소희가 배를 살짝 쓰다듬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설마... 네, 우리에게 작은 제자가 생긴 것 같아요. 도성은 소희를 꼭 안았다. 달빛 아래에서 붓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학식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저렇게 서로 존중하며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도성과 소희만이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꿈을 이해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붓꽃이 피는 계절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다. 한 명의 노총각과 한 명의 과부가 만나 조선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그 아름다운 시작을 말이다. 두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 쇠대 같은 하얀 조각구름이 바람에 밀려
넓고 푸른 하늘을 흘러갔다. 그 마을은 바다를 향해 비스듬하게 경사진 계곡에 자리 잡았고 포근한 햇살을 듬뿍 받고 있었다. 석구의 집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초가지붕에 잡초가 무성한 어부의 집이다. 아내는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간 사이 집 앞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커다란 갈색 어망을 손질하고 있었다. 14살 난 딸은 여러 차례 기운 옷을 다시 기우고 있었으며 2~3살 된 아이 둘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어설프게 흙을 모아서 흙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다. 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아침부터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다. 한 남자가 집 근처를 서성거렸기 때문이다. 그는 행색이 초라한 남자였다. 딸은 아침 일찍 아버지를 배웅하러 산창가에 갔다가 남자를 처음 보았다. 그 남자는 집이 정면으로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올 때도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그곳에 앉아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 넘도록 꼼짝 않고 있다가 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걸음을 옮기며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하지만 얼마 후 무겁고 지친 걸음으로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앉았다. 마치 집안 동정을 살피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딸은 겁이 났다. 특히 어머니는 본래부터 겁이 많았다. 어두워져야 남편 석구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겁에 질려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아내는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되었다. 아내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남편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함께 갔던 일행 중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10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어렵게 딸아이를 낳아 길렀다. 강인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에게 관심을 둔 그 마을의 어부 석구가 청혼을 했다. 석구는 아이 하나를 둔 호랍이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해서 3년 동안 2아이를 낳았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문 앞에 앉아있던 딸이 다시 말했다. 우리를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며칠 동안 우리 집을 살피고 있는 걸 보니. 하지만 아내는 그 사람이 이곳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말뚝처럼 우두커니 앉아 집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내는 화가 나서 두려움도 있고 대담하게 삽을 들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내가 그 남자에게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바람 좀 쐬고 있어. 뭐가 잘못됐나요?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내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정오쯤 되자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남편 석구가 돌아왔다. 그는 얘기를 듣고 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사기꾼 아니면 떠돌이겠지. 날이 밝았다. 풍랑이 심해서 석구는 바다에 나가지 않고 금을 깁는 아내를 거들어 주었다. 그때 밖에 있던 딸이 겁에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아내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여보, 가서 한마디 해줘요. 그렇게 남의 집을 쳐다보지 말라고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남편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 그 남자를 향해 서서히 걸어갔다. 아내와 딸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석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왔다.
놀란 아내가 뒤로 물러섰다.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대접해주게. 그저께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모양이야.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자리에 앉더니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 남자의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초라해 보였으며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같았다. 석구가 물었다. 이름이 뭐요? 이영득이요.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온몸이 전율에 휩싸였다. 그리고 남자를 좀 더 자세히 보려는 듯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더니 두 팔을 늘어뜨리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남자와 마주 서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자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 얽힌 듯이 움직일 줄 몰랐다. 아, 당신이군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렇소, 나요. 남자가 무뚝뚝한 어투로 천천히 말했다. 그럼 당신이 바로 이영득이요? 석구는 너무 놀라 중얼거렸다. 그렇소.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석구가 물었다. 그래, 어디서 온 거요? 일본 해안에서 오는 길이요. 배가 암초에 걸려 가라앉았소. 살아남은 사람은 나까지 3사람뿐이었소. 우린 그곳에서 12년 동안이나 지냈소. 다행히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기에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온 거요. 아내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석구가 물었다. 당신이 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인가요? 그렇소. 두 사람은 할 말을 잃고 서로 쳐다만 볼 뿐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파란 앞치마에 얼굴을 묻은 채 나지막이 흐느껴 울고 있었다. 딸은 가까이 와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딸의 눈에선 눈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이 컸구나. 영득은 딸을 꼭 껴안았다. 하지만 딸은 어리둥절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다.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는군. 이제 가봐야겠어. 영득이 말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갈 곳은 있소? 석구가 영득에게 물었다. 옆마을에 홀로 사는 누님이 있소. 당분간 그곳에서 지낼 거요. 영득은 여자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뒤돌아서 발걸음을 옮겼다. 아내는 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석구는 아내와 딸을 꼭 껴안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영득은 몸도 건강해지고 다시 고기 잡는 일도 시작했다. 여전히 누님과 살면서 가끔 딸과 만났다. 그 후 영득은 누님의 소개로 이웃집 과수댁을 만나 새 인생을 시작했다. 조선 탐정과 사라진 옥새. 그 옛날 궁중에선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모함과 시기가 난무하고 당파 싸움과 권력 다툼으로 지금도 다양한 사극의 소재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궁중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임금의 옥새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임금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옥새가 사라졌으니 그야말로 큰일이었다. 옥새를 관리하는 상서원이 발칵 뒤집혔다. 호위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옥새가 사라질 수 있는지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당장 궁궐 전체를 샅샅이 뒤져라. 임금은 불같이 화를 냈다.
도승지를 비롯해 모든 담당 관리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깊은 밤 승정원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는 걸 보면 궁궐 내부에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누군가 말을 꺼냈다. 장안에 잃어버린 물건이나 풀리지 않는 사건을 기가 막히게 마치는 이형걸이란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떠할지요? 이형걸은 사실 점쟁이가 아니었다. 학자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글 공부보다는 주변에 일이 있으면 이치를 따져서 쉽게 해결하곤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추리 능력이 뛰어났다.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뭐 하는 거냐? 가문을 이어갈 외동아들이 점쟁이로 통할까봐 아버지 이생원은 걱정이었다. 형걸은 이웃집에서 잃어버린 물건이나 상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능 해결사였다. 그렇다 보니 관할 관청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은근히 그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형걸은 부름을 받아 궁궐에 들어오게 되었다. 형걸은 옥새를 보관한 곳과 상서원 주변을 둘러보고는 내부인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오니 제게 방을 하나 내주시고 아무도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형걸은 방에 틀어박혀 무얼 하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고 하니 기다려보세. 형걸은 가능한 한 출입을 삼갔고 누구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난 다 알고 있어 하는 표정이었다. 범인이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야. 형걸은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 늦은 밤이었다. 누군가 형걸의 방문을 두드렸다. 언젠가 형걸이 바라보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던 상서원 주부였다. 다 알고 있다는 듯 형걸은 태연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이제 털어놓으시죠. 죽을 죄를 지었소. 난 시킨 대로 따른 것뿐이요. 조용히 눈 감아준다면 숨긴 곳을 일러주겠소. 약속하지요. 그러자 임금 아우의 지시로 근처 연못에 옥새를 빠뜨린 사실을 자백했다. 그가 돌아간 뒤 형걸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사실을 밝히면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겠지. 조용히 해결하자. 날이 밝자 형걸은 문제의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게 했다. 정말 이곳에 옥새가 빠졌단 말인가? 틀림없습니다. 연못이 바닥을 드러내자 과연 그곳에서 옥새가 발견되었다. 누가 여기에 옥새를 던져놓았단 말인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 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용한 점쟁이로군. 형걸은 많은 상금을 받고 궁궐에서 물러나왔다. 핑핑 도는 내 머리로 해결한 걸 모르고 날 점쟁이로만 보고 있군. 형걸은 미소를 지으며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 집에 열려문이 세워진 까닭. 때는 늦은 봄이었다. 이제 과거는 그만두고 농사나 짓고 살아야겠네. 그게 무슨 소린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까진 해봐야지. 배웅하는 산에는 상주에 사는 김설랑이라는 선비요. 떠나는 산에는 경주에 사는 선비 최창준이었다. 이번에도 과거에 낙방하고 내려오던 길에 상주 김선비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이제 경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잘 지내다 가네.
낙심치 말고 다음번엔 꼭 등과하세. 두 선비는 손을 맞잡고 다짐하고는 최선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김선비는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처음부터 두 사람이 친했던 건 아니었다. 과거길에 우연히 만나 동행을 하게 된 이후로 서로 마음이 맞아 김선비 집에 들러 며칠씩 묵어가다 보니 친동기간 이상으로 정이 든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김선비 아내와도 자연히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다음번에도 꼭 들렀다 가세요. 이번 귀향길에도 김선비 아내가 당부한 말이었다. 과거도 과거지만 그참에 친구를 만나는 게 두 사람에겐 더 없는 기쁨이었다. 그렇게 어김없이 세월이 흘러갔다. 과거가 다가오자 최선비는 김선비를 만나러 상주로 갔다. 이리 오너라. 아무 대답이 없었다. 보통 때 같으면 최선비의 목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올 김선비였건만 그날은 정적만 감돌 뿐이었다. 누구신가요? 안에서 낯선 하인 하나가 나왔다. 경주에서 온 최창준이라 전하게. 그런데 하인이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김선비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오질 않는가.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 이름 빈방에 싸늘한 냉기마저 돌았다. 시장하실 텐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여자는 술을 곁들여 밥상을 차려 들여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난번 헤어지고 석 달 만에? 어쩌다가? 건강하던 사람이 잔치집에서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급체하여 그만. 최선비는 그 말에 망연자실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다니. 한 잔 받으시죠. 김선비의 아내가 술을 따라주었다. 김선비도 없는 방에 단둘이 술잔을 놓고 앉아있자니 최창준은 민망했다. 그리고 한 잔 두 잔 받아 마신 술에 은근히 취기가 오르자 마음마저 흐트러지는 것 같았다. 선비님을 뵈니 그이가 살아온 것만 같아요. 어린 것이 있기를 하나, 시부모님이 계시길 하나, 너무 쓸쓸하네요. 눈물로 하소연하는 소복에 가려진 여인의 매끈한 몸매에 창주는 정신이 아찔했다. 내일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그만 자야겠습니다. 창주는 흥분하려는 감정을 가라앉히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주섬주섬 상을 정리해서 나갔다. 김선비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지? 잠자리에 누워서도 창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김선비 아내가 기거하는 안채에서 나는 소리였다.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서려다 보니 방문이 밖에서 걸려있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방문을 걸어놓은 거지? 희미한 달빛에 비춰보니 김선비가 생전에 애용하던 곰방대가 보였다. 창주는 문틈에 곰방대를 밀어넣어 걸어놓은 걸쇠를 벗겨내고 밖으로 나갔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문풍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본 창주는 그만 기겁을 했다. 문구멍을 통해 보인 건 김선비의 아내와 낮에 본 낯선 하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김선비를 기리는 하얀 소복이 저만치 나뒹굴고 있었다. 뒷걸음질 치던 최선비 발에 무언가 걸려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러자 방 안에서 허둥대는 기척이 났다. 최선비는 다급히 방으로 돌아와 날도 새기 전에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럭저럭 시험은 치렀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터덜터덜 돌아오는 창준의 발걸음이 상주에 닿았다. 예전 같으면 김선비와 동행하는 길이라 발걸음도 가벼웠지만 이제 그 집을 쳐다보기도 싫어졌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열려문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저 열려문이 어느 댁에 선거요? 창준이 옆을 지나는 여인네에게 물었다. 보고도 모르세요? 김선비 댁 부인을 탐하려고 들어온 사내를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다치면서까지 쫓아낸 사실을 관가에서 알고 장계를 올려서 저렇게 열려문을 세운 거랍니다. 최창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길로 경주로 돌아갔다. 그 뒤로 최선비는 두 번 다시 과거를 보러 가지 않았다. 고향에서 논밭을 갈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젊은 사내. 지리산 반야봉 꼭대기 작은 암자에서 기거하는 도사가 있었다. 무술과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비범한 인물이었다. 축지법을 쓰고 독심술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소문이 바다했고 제자가 되어 무술을 익히려는 사람들이 암자를 찾았다. 하지만 하나같이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따라 한 젊은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반드시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젊은 사내의 눈에는 살기마저 돌았다. 저만치 도사의 암자가 눈에 띄자 사내는 걸음을 서둘렀다. 무엇에 쫓기듯이 급하게 떠나왔는지 단보름만 걸치고 먼 길을 걸어와서 남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암자 앞에 이르자 사내는 온 매무실을 가다듬고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사님, 가르침을 받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한동안 인기척이 없었다. 그러나 사내는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암자 문이 열리더니 백발노인이 밖으로 나왔다. 소생은 성은 정신이 없고 이름은 진호라 하옵니다. 부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도사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다. 이리 들어오너라. 방으로 따라 들어간 진호는 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도사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눈에 살기가 서려 있구나. 네? 그 살기를 없애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먼. 부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도사는 마치 사내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듯 말을 꺼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올 뿐이야. 그런 마음으로 무술을 익히면 악한 도구가 되고 말지. 도사님, 제겐 갚아야 할 원한이 있습니다. 소생의 가문은 이대감이 득세를 하고 나서 멸문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님은 모함을 받아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형님께서도 정체불명의 자객에게 피습을 당하고 말았지요. 무술을 익혀 한을 풀고자
이렇게 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내는 가슴속에 맺힌 원한을 도사 앞에 드러내며 제자 되기를 재차 간청했다.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 가슴에 맺힌 원한을 버려라.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인생이란 언젠가는 서로 만나게 되어 있지.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마음부터 내려놔야 하느니라. 하지만 억울한 아버님과 형님의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살생은 살생을 가져올 뿐이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는다는 걸 모르느냐? 내게 배운 무술이 살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 어진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무술은 오늘부터 가르쳐주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승님. 내 이름은 이제부터 정진호가 아니라 어진 마음, 현심이다. 그렇게 진호는 현심이란 이름으로 도사의 제자가 되어 무술과 심신을 단련해 나갔다. 계절이 바뀌어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화려한 색을 뽐내더니 어느새 앙상한 가지에 하얀 옷을 입고 몰아치는 바람에 쓸쓸히 서 있었다. 현심아, 그만 들어오너라. 아궁이 불만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진호, 아니 현심이 방으로 들어왔다. 제법 무술이 늘었더구나. 사부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자의 빠른 터득에 도사는 몹시 흐뭇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지리산 꼭대기에 봄 기운이 찾아왔다. 얼어있던 계곡물이 조금씩 소리를 낼 무렵이었다. 도사를 찾아 암자를 올라오는 또 다른 젊은 사내가 있었다. 험한 산길을 올라오노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말쑥한 차림으로 보아 지체있는 가문의 자식으로 보였다. 도사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넙죽 무릎을 꿇고 도사의 발 아래 엎드려 큰절을 하는 젊은 사내의 자태를 도사는 자세히 훑어봤다. 그래, 어인일인고 이런 깊은 산속을 찾아든 걸 보니 필시 사연이 있을 법한데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구려. 네? 젊은 사내는 도사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말해보라. 네, 소생은 한양 이대감의 아들 석현이라 합니다. 저희 집안에 원한을 품은 정대감의 아들 하나가 살아서 저희 집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해코지를 당해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반드시 원한을 갚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달아났답니다. 도사님께 무술을 익혀 그자가 더 이상 우리 집안을 넘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도사는 이 젊은 사내의 뜻하지 않은 대답에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자기에게 무술을 익히고 있는 청년의 원수가 나타난 것이다.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구나. 이자를 돌려보내면 원한이 깊어만 갈 테지. 도사는 먼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사님, 알겠다. 내 제자가 되어라. 결국 도사는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화합하여 두 집안 사이도 좋아졌으면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걸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도사는 결심한 듯 눈을 뜨더니 젊은 사내에게 말했다. 단, 내 제자가 되어 무술을 익히려면 속세에서의 감정을 버리고 자신을 이끌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어진 성품 인성이라 부르겠다. 그때 마침 현심이 돌아왔다. 현심아, 너와 함께 수련할 사람이다. 인성이라 한다. 어서 오십시오. 현심이라 합니다. 난 인성이요. 잘 부탁하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한솥밥을 먹으며 무술을 익혀나갔다. 처음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작한 수련이었지만 어느덧 처음의 목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들에겐 깊은 우정만이 싹트고 있었다. 단야봉에서 그들이 함께 수련한 지도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났다. 현심아, 잠시 쉬었다가 하자. 그래요, 형님.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얼굴을 시원한 계곡물에 담갔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 금기와도 같았던 서로의 얘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서로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럼 현심이 내가 바로 정대감의 형님이 이대감의 큰아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침내 이대감의 아들 석현이 입을 열었다. 너를 여기서 만난 건 하늘의 뜻이다. 너희 집안을 그렇게 만든 아버님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한다. 부디 용서해다오. 서로의 원하는 아버지 대에서 끊도록 하자. 그래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는 법이지요. 우리 변치 않기 위해 이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자. 그리고 두 사람은 암자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서로의 이름을 새기고 의형제로서 맹세를 했다. 저녁 무렵 도사가 두 사람을 불렀다. 내일 아침이 밝거든 내려가거라. 이제부터 너희 이름은 진호와 석현이다. 진호와 석현은 의형제를 맺고 암자를 내려왔다. 진호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며 그동안 닦은 일취월장한 무술 실력을 기반으로 무과에 합격했고 석현은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뒤에서 의형제 진호의 집안 살림을 봐주고 무과에 급제하도록 도운 것도 석현이었다. 분노와 미움은 불신과 원한을 가져올 뿐이지만 인내와 사랑은 이해와 용서라는 열매를 맺는 법이다. 사랑방 선비의 은밀한 외출. 달빛이 은은하게 사방을 비추는 늦은 밤, 박씨 부인은 바느질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방에서 들리는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혼자 몸으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지 어언 10여 년이 지났다. 억울한 모함을 받아 귀양살이 끝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지만 구김살 없이 잘 자라서 관리가 되어 부친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사랑방에 틀어박혀 글공부에 매진하는 아들을 보면 모든 시름이 다 가시는 듯 했다. 성찬아, 쉬엄쉬엄 하거라. 밤참이라도 가져다 주렴.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글 읽는 소리가 듣기 좋아서 잠이 오지 않는구나. 어머니도 참.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비 없는 자식이랑 버릇없이 자랄까봐 엄격하게 키웠고 비뚤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박씨 부인은 이제야 마음을 놓았다. 번듯하게 잘 자란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다. 글 공부도 저렇게 열심히니
과거에 급제하는 것도 따놓은 당상인 듯 싶었고 장가만 잘 들여 참한 며느리를 얻어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만 낳으면 나중에 남편한테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다. 봐요. 당신 없이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죠? 하고 말이다. 부인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온 과거 시험, 노잣돈을 마련할 걱정을 했다. 적어도 20-30냥은 들 텐데. 부인은 장롱문을 열더니 비단천에 고이 쌓아둔 함을 끄집어냈다. 성찬이 노잣돈에 쓴다면 조상님들도 나무라지 않겠지? 깊숙이 넣어둔 그 함 속에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고 또 시어머니가 시할머니한테 물려받았던 폐물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보석함을 연 박씨 부인은 기겁을 했다. 함이 텅 비어있던 것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비단천에 꼭꼭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둔 보석함에 누가 손을 댔단 말인가? 방에 들어올 사람은 안성댁 말고는 없는데 설마 안성댁이 그럴 리가 없어.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안성댁을 불렀다. 자네 혹시 내 방에서 함에 손댄 적 있나? 마님 무슨 말씀을 그럴 리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런데 함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없어져서 말이야. 그러자 안성댁이 뭐라고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자네 지피는 거라도 있나? 아, 아닙니다요. 알았네. 그만 나가보게. 여기저기 아무리 뒤져도 사라진 폐물은 찾을 수가 없었다. 도둑이 훔쳐갔다는 것도 이상해. 어떻게 알고 가져간 거지? 며칠이 지났다. 밭에 나갔다 들어오는 안성댁 남편의 눈을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이보게, 자네 눈이 왜 그런가? 어디서 다쳤나? 아, 그게... 왜? 무슨 일이야? 사실은 도련님한테 맞아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안성댁이 대신해서 한마디 했다. 뭐? 성찬이가 왜? 그러자 그간의 일을 조목조목 털어놓는 것이었다. 도련님이 마님 주무시는 틈을 타서 밖으로 외출을 하신답니다. 어젯밤 늦게 나가시는 걸 말리다가 그만 이렇게 된 거고요. 성찬이가 글 공부하다 말고 밖에를 왜 나가? 그게 화란이라는 기생한테 빠지셔서 밤만 되면. 안성댁은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던 서름을 갚기라도 하듯이 모조리 고해 바쳤다. 박씨 부인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올바르게 자라온 성찬이가 기생한테 빠지다니 말이다. 박씨 부인은 여색에 빠지면 폐가 망신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바라 급히 방으로 들어와 장롱 속에서 집안의 목숨줄과도 같은 종이뭉치를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았다.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것마저 만약 기생의 손에 넘어간다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그동안 성찬이가 나 몰래 기방에 들락거렸단 말인가? 박씨 부인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도 사랑방에선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조용할 무렵이 되자 사랑방의 글 읽는 소리도 잠잠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성찬이 밤중에 찾아간 곳은 화란이라는 기생이 있는 기방이었다. 친구들을 따라서 온 기방에서 화란을 보고 한눈에 반해 어머니의 장롱 속 폐물마저 다 팔아먹고 오늘은 집문서를 품속에 넣고 나왔다. 그 돈이면 화란이를 기방에서 빼내서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방님, 쇠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좋다마다. 저도 한 잔 주세요. 오냐, 그러마. 성찬은 화란을 품에 안고 긴 밤 회포를 풀었다. 한밤중이었다. 화란을 품에 안고 단꿈에 빠져있던 성찬의 귀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내 옷이라도 돌려줘야지. 미천도 다 떨어졌는데 이거라도 벗어놓고 가야지. 귀를 기울여 보니 이전에 기방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던 사내였다. 호빠지 차림으로 방에서 내쫓긴 모양인지 옷이라도 돌려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었다. 300냥만 마련해 오면 나를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니 정말 숙맥이구려. 300냥의 이 사머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오?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 있는 놈밭 다 팔아먹고 집문서까지 잡히고 너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술값 못 낸다고 옷을 벗겨? 그럼 이거라도 입고 가시오. 사머리가 밖으로 내던진 옷을 보니 다 낡아빠진 누더기였다. 사내는 할 수 없었던지 그 옷을 주섬주섬 걸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성찬은 그걸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앞으로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고개를 돌려 이불 속에 고이 잠든 화란이를 바라보았다. 꽃처럼 잠든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다. 나도 돈이 떨어지면 저 사내처럼 길거리로 쫓겨나겠지? 성찬은 전대에 넣은 집문서를 만져보았다. 그대로 있었다. 성찬은 살그머니 일어나 옷을 입고 잠든 여자가 깨지 않게 조심조심 그 길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늘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집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누군가 앞에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박씨 부인이었다. 어머니. 부인은 성찬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성찬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름다운 꽃은 가시를 숨기고 있는 법이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사랑방엔 다시 성찬의 글 읽는 소리가 밤이 깊도록 울려 퍼졌다.